제가 라오스에서 잡혔을 때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북한 정부가 행방불명됐고 죽은 사람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났죠. 하나원에 만나서 3일 만에 연인이 됐고, 그 하나원 나와서 3일 만에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을 했어요. 저는 사실 5분 안에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아주 당찬 애미나이죠. 여러 채널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채널에서도 그 풀스토리는 올려져 있는데요. 저는 사실 남한에 온다든지 중국에 간다든지 뭐 브로커가 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갈 생각도 없었고 중국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좀 더 특별한 사상교육을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오지 지역이 국군 포로 출신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남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남한에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중국에 대한 사상적 이완도 막기 위해서 뭐 날라리 바람, 그리고 뭐 중국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보다는 조금 낫지만 어쨌든 거기로 따라가고 있는 나쁜 곳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온다는 거는 상상도 안 되고요. 중국에 간다는 것도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저는 라진 선봉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오지 옆에. 거기서 중국인을 직접 만나죠. 근데 사실은 일반인이 중국인을 만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대화 자체도 나눌 수 없고 이런데, 저는 그 중국인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상을 내가 상상하던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국인을 통해서 남한에 대한 소식도 조금 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 중국 사람이 저한테 남한이 이렇게 잘 산다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게 발각되면 이 사람은 다시 북한에 오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느 나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화장실 청소를 해서 자기네가 빌딩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나라가 과연 어딜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남한이라는 걸 짐작을 하죠. 그만큼 남한이 정말 발전상이 그 중국 조선족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인지가 됐구나라는 거를 북한에서 짐작 정도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러시는 거죠. 네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나라에 간다면은 시집만 잘 가도 네 평생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하죠. 나 그러면은 그 비행기 타고 가는 어느 나라의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서 제가 중국인을 만나는 게 들통이 나면서 그 보이부라는 데서부터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을 받다가 이제 북한 중국 국경 사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야산에서. 근데 그 야산에서 내려다본 중국의 그 희양찬란한 불빛,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지금 아오지로 들어가면은 교화소행이 예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쫓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던한테는 이미 제 신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고 집에 두고 간다면은 교화소나 교도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희양찬란한 중국을 본 그 마음, 나 그럼 저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5분 안에 내려왔습니다. 그 두만강 쪽으로 내려왔고, 사실 두만강은 량강도라는 게, 량강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량강도거든요. 그 량강도에서 시작되는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가고 압록강은 서해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두만강을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넘어서 탈북을 하는데, 상류 쪽에는 사실 허벅지까지 오는 물 정도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택한 곳은 하류였거든요. 완전 바다랑 합쳐지는 지점이어서 거기는 수심은 7m, 그리고 강폭이 그때 당시가 비가 안 오는 갈수기라고 하죠. 비가 안 오는 건기철이었기 때문에 한 300m 되지, 사실은 그 꽉 차면은 500m도 된다고 해요. 물 너비가. 거기를 헤엄쳐 건넌 거죠. 수영을 잘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사실은 수영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에 딱 뛰어드는 순간 죽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막 물에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건너가서 죽겠다, 중국에 무조건 건너가서 죽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옷 다 벗었죠. 속옷
만 입고 정말 겉에 옷, 뭐 바지, 신발, 뭐 옷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메고 오던 가방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손과 발을 휘저었습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나가는 게 느껴졌고 그 강 중간에 도착한 거예요. 강 중간에 이렇게 모래섬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기 모래섬이 있으니까 얕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 깊이가.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중간 모래 중간에 딱 도착해서도 망설였습니다. 중국 쪽으로 갈까 말까. 이제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순간 그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국경 수비대가 시간 뭐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씩 그 라이터를 비춰서 강 상황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이었고 정말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로 뛰어들어서 중국으로 헤엄을 쳐 갔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건너와서 살한 건 다행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더 힘든 거죠, 사실은. 브로커가 있었다면은 저를 어떻게 뭐 살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된 이런 것을 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 모든 걸 버텨내야 됐고 산속에서 한 3일 동안 지낼 때는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속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길 밖으로 나와서 그냥 지나가는 아무 모르는 차도 막 세웠어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영길시는 멉니다. 지금 제가 살았던 곳은 영길시인데 훈춘이라는 데를 먼저 갔죠. 훈춘이 중국, 러시아, 북한 세 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최국경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훈춘시로 처음에 갔고요. 그리고 훈춘시에서 저를 처음 발견한 그 작은 마트 아줌마였습니다. 마트를 운영한 아줌마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팔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팔려서 처음에는 사우나로 갔습니다. 사우나에 갔는데 중국은 사우나에서 2차 성매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뭐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라는 찰나에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집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죠. 그래도 성매매 하는 것보다는 시집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시집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운도 안 좋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때 19살, 만 19세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0살이었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랍니다. 뭐 4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45살이라고 했나 50살이라고 했나. 그래서 면접 같은 걸 가서 봤습니다. 근데 바로 탈락했죠. 네. 안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중국어를 배우면 도망간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중국에서의 6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탈북자들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데 탈출하는 계기는 모두 다 다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을 탈출했다는 것,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넘어왔다는 것, 그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모두가 똑같은 것 같고요. 거기서 피해서 한국까지 오는 삶에 있어서 정말 평생에 겪어야 됐던 슬픔 그리고 아픔 이런 건 다 겪어온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도망치는 기간도 많았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만났는데 시집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저를 처음 도와줬던 그 마트 작은 그 중국에서는 초스라고 하는데 그 소스의 주인이 이제 조선족 아주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너는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성매매를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했고 처음 시집 가는 면접을 봤는데 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저를 팔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 19살의 어린 나이에 밥도 주고 옷도 주는 이런 고마운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팔 거라는 상상은 사실 못했어요. 그냥 고마운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너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우나에 데리고 갔죠. 그 사우나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저는 그 사우나 주인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성매매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좀 돈이 있는 아저씨한테 제가 팔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식당도 가지고 있었고 식당은 냉면집도 했고 뭐 횟집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통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에 저는 그때
이도 있고 옷에도 이가 있었어요. 이 지금 아시나요 혹시? 정말 상황이 열악하면 생기는 벌레거든요. 근데 몸을 이렇게 물어뜯고 막 피 빨아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그러니까 막 몸에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거죠. 얼굴도 새까맣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너 우리 집에서 집 청소하면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청소하면서 있었어요. 한 두 달, 세 달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얼굴 검은색도 조금 벗겨지고 머리도 염색을 해서 뭐 노랑머리로 만들고, 그리고 조금 거기 중국어도 뭐 우쯔더 뭐 세시에 이런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첫 번째 남편이죠, 아이들의 아빠였던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연길로 간, 그리고 나서 연길에서는 계속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냥 뭐 6년 동안 거의 어떤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한 번도 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아파트 6층이었는데 6층집에서 그냥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면서 화장실만 오가면서 그렇게 산 거죠. 거의 뭐 감옥살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게 아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간을 내가 버텨야 이 조선족인 남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고, 그 보호해줘야지만 내가 또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를 잡았던 것도. 그러니까 이용한 거죠, 조선족 남편을.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도 보호를 안 해주죠.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 여자를 보호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우가 달라지죠. 이 여자는 이제 자기의 아이를 가진 몸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만 키웠던 것 같아요. 아이가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맨날 뭐 경찰 보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가는 건 두려웠었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성공해서 가면 되지만 가는 길에 죽는 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은 자유를 찾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그냥 부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피할 수 있었다면 중국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도 있고 저 또 둘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출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한국으로 오다가 죽는 것보다는 여기서 있는 게 좀 더 목숨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그런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안 돼서 출발했던 이유는 베이징 올림픽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에서 자기네 그 중국 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탈북민 색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지역이나 그러니까 전국, 그 중국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 전역에 탈북민이 안 퍼진 곳이 없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저같이 어린 친구들은 시집으로 가고 뭐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나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그런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살면 좋았었는데, 가끔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싸운다든지 아니면 중국인 남편이 폭행을 해서 뭐 탈북 여성을 죽인다든지 이런 강력 범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은 뭐 소문이 안 나길 바라겠지만 그 주변에 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탈북자가 왔다는 것도 골칫거리지만, 주변에서 그런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소문을 조정해야 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막대해주는 중국 사람들의 반항을 해서 중국인을 또 막 살해하는 탈북민도 있었어요, 남자들 중에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강력범죄가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일을 시킨 고용주였는데 너무 악착하게 부려먹었던 것 같아요.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화가 나니까 어느 날 산속에서 그 고용주를 살해한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 퍼지니까 탈북민들을 막 색출을 해서 다 보내는 계기가 됐고, 그 탈북민 한 사람을 신고하는데 한 달치 월급을 포상금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신고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2008년에 저도 정말 쫓기다시피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하고 떠나서 라오스 정글을 지나서 이렇게 태국으로 갔고, 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었죠. 근데 저 라오스까지 와서도 고민했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까? 아직 저 앞에 무슨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라오스까지도 목숨 걸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이제 다시 태국으로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라오스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태국까지 왔고 지금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만큼의 목숨을 걸 일은 다시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목숨 걸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저 한번 걸어봤는데 지금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에 있어서는 좀 강인한 마음을 알게 모르게 키웠다는 점에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만 19살에 모두 겪은 겁니다. 만 19살에 이 일을 겪고 한국에는 만 25살에 왔거든요. 만 26세, 27세. 그러니까 그 5년, 6년 안에 다 겪은 일들입니다. 이게. 남한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가족의 생사를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제 삶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이제는 제 주변이 모두 안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정말 라면이나 쌀밥 한 숟가락 먹을 때도 목이 맸어요. 엄마나 동생은 뭐 먹고 있을까. 수많은 마트의 그 진열대를 보면서도 북한의 내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뭐 모든 게 다 죄책감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그 북한에서 6층, 7층에 석탄 배낭을 메고 물을 깃고 하던 그런 게 생각이 났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모르는 전화번호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 탈북자 남성의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가족 찾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했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안 방법 그건 중요하지 않고 찾겠는지 안 찾겠는지만 말하래요. 근데 순간 그 남성이 겁난다기보다는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 어떻게 찾느냐 물어봤더니 20만 원만 주면 된대요. 자기가 찾아서 확인하면 20만 원 주면 되고 못 찾으면 돈 안 줘도 된대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찾으면 돈 달라는데. 그래서 집 주소를 줬죠. 긴가민가 하면서도요. 근데 이미 탈북민 대부분은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언젠가는 찾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주소를 준 한 2주? 3주? 한 달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지금 저쪽에 너희 엄마를 데려왔는데 확인해봐라. 확인해보고 니네 엄마 아니면 돈 안 줘도 되고 니네 엄마면은 돈 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번호를 하나 주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했죠. 근데 굉장히 믿음직한 정보였어요. 왜냐면 제가 준 정보로 찾으니까 우리 엄마가 없었대요. 그 집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돈을 좀 주니까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려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어디다까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는 전혀 생소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저는 교환수였거든요. 전화 연결을 전문으로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엄마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북한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한되어 있거든요. 뭐 간부라든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교환수가 아니고는 누구나 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낯설기도 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처음부터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울었어요. 한 30분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봤죠. 나 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어떻게 그 벌을 주지 않았을까. 몇 번 왔었대요. 와서 네 딸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저 그때 청진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함경북도 소재지가 있거든요. 그 청진으로 돈 벌러 간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청진에 간다고 했다. 근데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안 오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한 1년까지는 계속 와서 물어보더래요. 뭐 딸이 어디서 소식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고 제가 라오스에서 잡혔을 때 라오스 정부가 저의 신분을 북한 대사관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니네 사람 데려가라고. 근데 북한 정부가 제 신분을 인계받고 이렇게 말했다네요. 그런 사람 없다고. 자기네 나라에서 행방불명됐고 죽은 사람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났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라오스 정부가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 연락을 한 겁니다. 니네 사람이냐? 이 사람 데려가라.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저한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고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남한 대사관의 서기관이시라는 분인데 주은주 씨는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북한에서 자기네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인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헤매고 남한으로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처를 못 취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 라오스에 제가 잡혀 있는데 북한이 데려가려면은 불법 체류한 벌금을 내야 된대요. 라오스 정부에. 근데 그 돈이 아까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가봤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예전처럼 한두 명이었으면 데려가서 이제 뭐 선전선동하는 사람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여기 한국에 오다가 잡혀서 들어간 탈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북자 보고 보이지도원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고위 관료가 이러더랍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이렇게 잡혀온다고. 응? 잡히지 말고 잘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술 수 없는 단계라는 거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범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잡아서 뭐 각성시키는 정도의 그런 처벌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무사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계속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곤 했었어요. 근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처음에는 수수료가 한 20%대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면 엄마가 80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수료가 올라가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수수료가 얼마냐면요 80%입니다. 그래서 20%만 엄마한테 도착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렇고요. 아예 100% 다 없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 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좀 꺼리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잘 아는 사이 그리고 그 북한의 브로커와의 연계를 잘 하면 50%대의 수수료까지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내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돈을. 그리고 거의나 국가보위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 돈의 출처를 밝히다가 자기가 꾹꾹 먹어치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가거나 가족한테 가기보다는 국가보위부나 브로커라는 분들이 중간에 다 먹어치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탈북자분들도 그런 돈 보내는 데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어진 것 같고 저 역시도 코로나 이후에 어머니하고 지금 단절된 상황이거든요. 찾자면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찾아서 이유는 지금 돈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보내면은 엄마한테 닿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모두 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엄마가 만약에 돈을 받더라도 쓰게 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을 챙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엄마가 갑이 되는 게 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엄마한테 당분간은 돈을 안 보내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어차피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돈을 가져다주는 하교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아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북한은 계좌도 없잖아요.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 하교들이. 그게 완전히 다 단절이 된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풀린 이후에는 이제는 그렇게 단절됐던 선을 다시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연로하셔서 돈 받으러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좀 안 됐고 그런 면 때문에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늘 그래도 미안하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어머니나 그리고 나만의 고향이셔서 많이 그리워했던 저희 조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이렇습니다. 그 기본 풀 네임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은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뭐 버스 타는 법,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을 저희가 나와서 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원 생활이 원래는 12주에서 13주 정도의 긴 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막 8주 이렇게 줄었거든요. 2개월로 준 거예요. 저희 때가 3개월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막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13주인가 14주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줄였냐면 한 해에 막 3,000명씩 들어왔어요, 탈북민이. 그러니까 이게 수용 인원이 너무 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때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2008년에서 2010년이 아마 제일 피크였을 거예요. 탈북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세기로 동남아시아에 있던 탈북민 400명을 한 번에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좀 더 활발해졌고 라오스 국경이나 태국 국경에 가서 돈만 좀 주시면은 탈북민 그 탈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을 찾을 수 있어요. 비밀리에.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보고. 통일되지 말았으면 좋겠대요. 왜? 그랬더니 통일되면 자기네 일이 없어진대요. 네, 그렇거든요. 통일되면은 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열악한 상황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라오스 공무원 같은 경우들은 그 관리들이 아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가지고 탈북민을 데려오고 싶으면 자기한테 오래요.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이 자기네 안전하게 태국으로 보내주겠대요. 그 1인당 얼마씩 돈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벌이 수단으로 다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활발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 당국이 이게 너무 성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그 다 각 정부에 이제 보내는 거죠.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고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태국은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 두 국가에만 이제 좀 뇌물을 주고 탈북민에 대해서 단속해달라 이러면은 말 듣죠. 그래서 라오스에서도 북한으로 북송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국은 무조건 잡히면 다 북송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 탈북민들이 좀 들어오기 어려웠던 것도 있어서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엔 하나원이 진짜 풀 차 있었죠. 원래는 남녀 하나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겼죠. 그 하나원 안에서 만난 두 커플이 나오자마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원에 만나서 3일 만에 연인이 됐고 그 하나원 나와서 3일 만에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부작용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남녀 하나원을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 하나원, 남자 하나원 따로 있는데요. 그 두 하나원을 오고 가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남자 하나원도 가시고 여자 하나원에도 다니시는데 그 선생님한테 늘 연애 편지가 들려져 있을 거예요. 그리운 그녀에게 그리운 그 남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레이터가 돼주시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저 안성에 있고요. 남자는 시흥에 있다가 지금은 하천으로 다 이사를 갔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뭐 하천으로 다 합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하나원 안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줍니다. 저희에게 주려고 하죠. 정말 많은 걸 가르칩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은 많이 가르치죠. 기억에 남을까요? 전혀 안 남습니다. 왜냐면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단체 생활을 싫어합니다. 그 평생을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국정원까지는 어떻게 단체 생활하는 걸 이해해요. 신분을 이렇게 확인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원에 나와서도 단체 생활한다는 건 정말 죽도록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도 막 하루를 세고 있었어요. 매일 나가고 싶어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나오면은 뭔가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원 생활 가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새끼 밥 다 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공부도 배워주지. 그렇게 좋은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친정나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밖에 나오신 탈북민 분들이 하나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저도 지금 아이들 아니면 거기 가서 막 하고 싶은데 그 정도로 하나원 생활은 빨리 잊고 싶었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원을 좀 더 저는 활성화시켜서 탈북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바로 남한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물론 오자마자 남한화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밉다 곱다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게 사실이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모여서 함께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는 그 고리가 하나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좋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원에 한 번 갔었습니다. 네, 그 친정 나들이라는 거 있어서 갔었는데 1기부터 지금 한 뭐 400 몇 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한 기수가 인원이 다 다른데요. 저희 기수 때는 300~400명이었거든요. 한 기가. 그러니까 그 보시면 되고, 근데 특별한 탈북민은 또 거기 거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상 굉장히 뭐 특별한 계층이었거나 아니면은 북한에서 특수요직을 거치신 분들은 그 하나원을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거기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원에 갔었는데 저는 114기였거든요. 근데 막 뭐 300 몇 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와, 선배님 하는데 좀 와, 나도 선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 너무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에서 다 걱정하시잖아요. 탈북민들이 와서 뭐 차별적인 대우도 겪는 것도 저도 겪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범죄에 연루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아서 지금 생각나는데 어느 판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 어디 판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판사님이 딱 보고 저랑 저희 신랑이 뭐 어느 학교 다니고 대학교 나왔고 이런 거 말하니까 놀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사님이 본 탈북자는 사기와 절도 이런 것 때문에 판결 받으러 오는 탈북자만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셨는데 대학 나오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와, 이런 탈북자분도 있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탈북자들은 좀 어려움 속에서 많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고 있는 데의 첫 번째 단계였던 하나원은 탈북민들에게는 친정집 같이 늘 기억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이야기는 뭐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국정원에서의 이야기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좀 비인도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겪었고요. 근데 지금 나온 친구들은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제 스스로 겪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랬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안 그랬다는 걸 들었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서 저희 때는 진짜 간첩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모두를 치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찾아서 우리 국민으로 대해준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국정원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났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거짓말이 아니냐는 그런 시선보다는 아, 저들이 말하는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요, 독방이라는 데서 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방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아실 텐데, 이 방에 한 요만큼 책상 하나만 딱 있는 방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침대 하나 있고요. 그 3일 동안 거기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방에도 가고 독방에서만 계속 있는 거죠. 그 침대에서 자면서. 그러니까 그 방 자체가 사실 두려움이 있는 방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씁니다. 뭐 북한에서 뭐 한 거 다 쓰는 거죠. 진짜 아기 때 그 친구 간식 빼앗아 먹은 얘기까지 다 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토픽이나 뭐 주제가 없어요. 그냥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 이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이런 걸 계속 쓰는 거죠. 그런데 쓰면서도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저희는 문맥을 쓸 때 거의 북한 어체로 쓰거든요. 그러면은 남한 분이신 경우에 이걸 읽을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이게 오리발인 글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쓰자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글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장을 썼어요. 근데 다음날 들어와 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짜증이 났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주은주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막 펑펑 울었죠. 라오스 정글 생각났고 태국의 메콩강이 생각났고 막 그걸 우는데 앉으래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앉아서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너를 몽골에서 본 사람이 있어. 그 반말을 딱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이건 무슨 소리지? 저를 왜 몽골에서 봤다는 거냐고. 나는 몽골에 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널 봤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인 거죠. 아니 이건 도대체 뭐냐고. 그때부터 그다음에 좀 멘붕이
오죠. 네. 그 다음부터 네가 이제부터 한 거 다 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 취급이라기보다는 간첩으로 단정 짓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럼 저희 때는 다 그랬나요? 또 저희 때도 그렇지는 않아요. 나와서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뭐 감동했다. 저희 남편도 그렇거든요. 저희 남편도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대화를 해주셨는데 늘 뭐 아무개씨, 아무개님 이렇게 불러주고 그랬다는 거죠. 반말은 있을 수도 없었다고. 근데 저는 좀 그때는 운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런 분을 만난 거 보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원 그 조사가 막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게 있는데 뭐 다른 채널에도 말씀드렸지만 옆방에서 막 뭐 불 부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방음이 잘 안 돼서 다 들리거든요. 뭐 야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 조용하니까요. 근데 그 옆방에서 막 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딱딱 때리고 막 맞고 이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 소리도 막 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모두 공포스러워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밥도 갖다 날라다 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그 밖에 있는 국정원 선생님들한테 말해야 돼요. 화장실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갔다 오는데 갈 때도 또 그 사람들이 동행해서 오거든요. 그 화장실 앞까지. 그리고 복은 또 같이 동행해서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때는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취조하고 때리고 맞아도 뭐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뭐 북한에서는 그런 걸 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그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탈북민들 속에서도 계속 증언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늘 잘못했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나오신 분을 만났거든요. 1기, 2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원. 근데 그분은 정말 그 대성공사라는 그쪽에서 그땐 대성공사라고 불렀거든요. 고문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90년대 초반 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고 그리고 나와서 뭐 집도 없었고 그때 당시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분들이 그래 너네는 너무 좋은 거라고 무슨 그때는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자기네 맞았다 그래갖고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 분들도 지금은 모든 역사를 한 몸에 지니시고 살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랬고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 나오는 친구들 만나보면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한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근데 하고 싶진 않았는데 생각났던 거라 하나만 더 붙인다면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국정원 쪽에서.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조사도 했었거든요. 하나 사례가 나왔어요. 미투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정말 이쁜 탈북민 여자라고 판단이 되면은 연락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국정원에서 우리 연락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와서 휴대폰을 개통하자마자 걔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성추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것까지 되면 돈을 줬더라고요. 국정원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바카스 박스 같은 데다가 넣어서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하다가 너 말해라 그러니까 얘가 안 말하겠다 하더라고. 왜 안 말하냐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호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를 찾을 걸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하나원 나와서 그 휴대폰을 우리 다 뽑거든요. 근데 전화 왔다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언론에 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진술하는 사람이 없으면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자기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어쨌든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범죄가 없어질 텐데 그건 범죄죠 사실. 여성을 표적으로 한. 그래서 그때도 못했고 지금 제 채널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거는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둘째치고 욕하는 사람부터 나오거든요. 늘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고요. 너네는 고마운 것만 얘기해라. 뭐 그딴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많이 상처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처받았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도 이만큼은 넘어오지 말아라. 이거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 채널을 좀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른 데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 얘기를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뭐 언론사 기자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 취재를 해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담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가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 하니까 모자이크 처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내용상 증거만 들으면 이 사람이 알잖아요. 자기라는 거를. 그러면 언제든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국정원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안 살잖아요. 다 남의 신분으로 막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 쿠데타 일어날 확률 제로 아닐까요? 그리고 저 많은 뉴스들을 접했거든요. 뭐 군 상황이 급박하다느니 뭐 어느 장군이 없어졌다느니 뭐 어느 날 숙청됐다느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에 있는 일 아니에요. 김정일 때도 그랬고요. 김일성 때도 그랬고요. 그 나라는 모든 게 숙청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 지금부터 그랬나요? 뭐 조선시대 그 아주 위로 올라가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내부적으로 좀 더 탄탄한 권력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지금도 긴장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뭐 그 중에는 누군가는 반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70년 이제 80년이 되도록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보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 흐르고 있는 긴장감 이런 것들 썰을 푸시는 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거를 지금까지 관리해온 북한 정부가 역시 잘 관리할 거라는 예상을 먼저 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그래도 만에 하나 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북한에서. 근데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이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추는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없고 지금 상황도 김정은이 잘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얘기하잖아요. 벌써 후대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해서 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에 뭐 아직은 젊으나 뭐 건강상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면 후계자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집단지도 체제로 가는 거예요. 중국처럼. 근데 중국처럼 집단지도 체제로 간다고 해서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지금 뭐 약해지고 있다는 썰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북한의 쿠데타설은 좀 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고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걸 생각하느니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견고한 북한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흔들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가 체크가 안 돼요.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고 누군가가 이런 썰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북한 뉴스에 있어서는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북한에서 살았던 저도 그런 걸 보면은 무슨 옛날 소설을 읽는 어그로 끄는 이야기 같아요. 저게 과연 맞을까?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출처는 어딜까? 저 사람 혼자의 주장이면 어떡해?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주장과 어그로로 점철되는 모든 유튜버들이 잘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참 북한을 보는 데 있어서는 지양해야 될 시선인데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유튜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혼자만의 썰로 풀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막 극비리에 뭐 나온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심을 거두지 않고 근데 보시는 분들이 또 믿으실까봐 그런 것도 좀 제 나름대로는 주제 넘은 걱정도 하고 있고.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구테타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김정은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뭐 당뇨병 언제 걸려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에 김정은만큼 뚱뚱한 사람 김정은 하나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득한데 그 사람들 다 일찍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철저히 건강관리를 받을 겁니다. 뭐 주치의가 있을 거고 거의 제가 아는 얘기로는 독일의 공식적인 의사들이 와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외국의 의료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보다도 어립니다. 김정은이. 근데 죽겠습니까? 아직은 안 죽죠. 뭐 누가 죽이지 않는 한. 그런 부분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은 초점은 거기보다는 다른 쪽에 맞추는 게 북한 정권을 들여다보는데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계자 김주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페이크죠, 페이크. 아들을 단번에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후계 구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내 아들을 내보내는 즉시 온 세계가 타겟이 될 거잖아요. 아마 미 정보국에서도 김정은 후계자 있으면 언젠가 살해할걸요? 그리고 그 살해하는 그 살해자에게 상금 이런 거 걸어보십시오. 바로 죽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후계 구도는 만드는 퍼포먼스는 해야 되니까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김주애가 똑똑하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이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다 하는 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아이는 아이처럼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어른처럼 하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받아내고 감내하고 있는 애가 어쩌면 불쌍해 보여요. 지금 그렇게 할 아이는 아니잖아요. 제 딸이 아이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랑 다니기 싫어해요. 자기 혼자 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미사일 공장 다니고 하는 게 과연 아이의 행복을 만드는 부모로서의 행동이 바람직한가? 나는 거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이 더 쓰레기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까지 이용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거 안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십시오. 한국의 부모들이 대부분 대기업 회장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대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별로 없대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들이 재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넘겨주지만 기쁨 주는 북한에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여자들이라면은. 농담으로도 그래요. 와, 나는 옷가라고 하거든요. 이 기쁨 주러 가는 아이들을. 그 옷가에 가서 돼지 사려주는 일 해도 좋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한 여성으로서 뭐 정조를 지키고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 시각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돼지 사려주는 일을 해도 거기 가면 좋겠다. 우리 다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19살 된 아이를 성적인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 대통령을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보았을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 대통령이 19살이 아니라 15살인 자기 딸을 탐하고 했더라도 이거는 영광을 입고 승운을 입은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자아이들이 인권이나 그런 거는 뒤로 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좀 그런 기쁨조에 대해서 남한 분들이 심각하다는 인식보다는 뭔가 이쁘다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슬프게 생각해. 그 아이들이 받을 그 고통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느꼈을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주는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생각하며 자기 딸이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우리가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북한에서 태어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건 못 느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김정은한테 가서, 김정일한테 가서 기쁨조가 된다면 나는 정말 영광스러울 거야. 온몸이 아니라 뭐 뼈가 부서져라 모든 걸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받아야 될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이 속상한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뒤로 한 채 뭔가 소비하는, 예쁘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채널에서 저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길 바랬고, 또 새로운 내용도 알아가시는 시간이기를 바라서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야기는 재밌는 것보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됨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북한 사람이나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저나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이야기나 그리고 사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의 이야기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그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고맙고,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께 북한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아오지 누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